자, 오늘은 특징 섹터들 여러 가지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에너지하고 방산 쪽입니다. 재생에너지 예산을 7.7%로 감소를 시켰다라는 소식들도 있었고, 원전을 좀 오히려 더 늘렸다라는 소식들, 이 원전 업체들에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1월에서 7월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배터리 전기차 점유율이 좀 떨어졌다라는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좀 올랐고, 뭐가 좀 떨어졌고, 이런 것도 살펴보고, 체코 정부에서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을 확신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줬고 현대로템, 푸스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HN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정부에서 내년에 재생에너지 예산안이 7.7% 정도 감소됐다라고 얘기가 들었는데 이 재생에너지 예산을 479억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거는 떨어뜨린 걸로. 자, 그리고 오히려 원전 예산안을 500억 이상을 좀 증액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예산안에서 원전으로 좀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펀드에 조성하는 것들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태양광 발전 비중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예산안을 빼가지고 원전으로 옮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는 한 500억 가량의 줄은 5,717억 가량 정도, 원전은 500억 가량 늘은 1,600억 가량 수준으로 2024년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예산이 80억에서 내년 110억 원으로 한 37% 정도 좀 줄었거든요. 이런 것들 보니까 태양광 쪽에서 자금은 좀 줄이고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자체를 좀 줄였는데 해상풍력 단지를 공공주도로 하는 것들은 좀 증액을 시키는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서도 차별화 움직임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죠. 제작 지원센터 구축이라든가 원전 지원 산업으로 구성된 전력 산업 기반 산업 예산이 1172억에서 1669억으로 한 42% 정도 증가된 셈입니다. 전력 기금 안에서 조성이 되고 있는 원전 지원 예산이 원전 핵심 소재하고 부품하고 장비 쪽으로 개발하는 게 63억 원 등을 또 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거쳐가지고 12월 달쯤에는 예산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좀 줄었더라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뭐 일단은 자료들을 좀 얻어서 저도 이렇게 기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전 산업 성장 펀드에 1천억 원, 원전 생태계 융자 1,500억 원을 공급을 하고 SMR을 그 개발할 수 있는 원전 R&D 확대를 한다.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한 홍보 네트워크 역량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금액을 했고 방산 쪽에서도 수출 규모에 맞춰가지고 수출 펀드 400억 원 그리고 방산 수출 보증 1.2조 원 신규로 공급하는 그런 예산도 좀 골자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원전 같은 경우나 에너지 쪽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1월부터 7월 달까지 K배터리 전기차 점유율이 좀 떨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SNE 리서치라고 조사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1월부터 7월까지 세계 전기차에 탑재된 총 배터리 사용량이 434기가와트시. 전용 등기 대비해서 한 22% 정도 성장을 한 모습들 보여줬거든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3위로 기록이 좀 되어 있죠. LG에너지솔루션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2% 정도 성장한 5.2% 정도 성장한 3위를 기록을 했고 SK온 같은 경우는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4.5% 정도 성장한 모습들 좀 보여줬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삼성 SK온, 삼성 SDI 이게 13.2% 정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좀 보여줬지만 성장률이 6위 정도로 순위로 그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요 고객사가 있죠. 테슬라 모델 3, Y, 폭스바겐, 그리고 포드, 머스탱, GM, 캐딜락 이런 등등등의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좀 높은 인기를 보이는 차량들의 견조한 판매가 있어서 일단은 점유율을 3위 정도로 올랐고 배터리 사용량이 이제 성장세를 좀 기록을 했다라는 것들도 긍정적인 요인들인데 2023년대 대비해서는 2024년도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삼성의 SDI 같은 경우에서는 BMW하고 아우디, 뭐 지프 이런 하이브리드 차 쪽으로 삼성의 SDI가 좀 유럽에서 견조한 판매량을 좀 보여줬습니다. 국민에서 이제 리비안이라든가 이런 높은 판매량을 기록을 하면서 이 국내 3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지만 점유율도 소폭 떨어지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기업들은 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K온 같은 경우에서는 연초에 좀 판매 부진이 있었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아이오닉, 그리고 EV6, EV9 그런 포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초에 판매 부진이 있었지만 향후에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좀 회복하면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수출에 좀 견인을 하게 되면서 어, 이게 한 5.5% 정도 성장하는 모습들, 4.5%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024년 점유율이 4.7% 정도, 5.5%에서 4.7%까지 점유율은 좀 떨어졌습니다. 점유율은. 이거를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전년이랑 좀 비교를 한 수준이거든요. 네, 칼트하고 BYD 이 성장률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을 보여주면서 한 29% 정도 성장을 했죠. 23% 정도 성장. 그리고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20%대, 거의 30%대 육박하는 성장률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더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소폭이지만 BYD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통계치가 나오면서 중국에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파나소닉이 이름을 좀 올렸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점유율이 이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서 7.1% 정도 수준이었던 게 4.3% 정도까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SNE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추이를 좀 봤을 때 작년 동등기간 대비해 가지고 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그 성장 점유율 상승이 좀 눈에 띄었고 국내 점유율이 좀 떨어지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으나 중국 업체에 좀 밀리면서 시장이 성장한 것 대비해서는 점유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기차의 전반적인 업황을 체크를 할 수 있는 통계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체코 정부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이 좀 마찰이 있었죠.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체코의 원전 수주가 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서신을 보내면서 뭐 한국 원전 수출에 대한 것들을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4일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발언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토마시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 보좌관의 발언은 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방을 했는데 체코는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한 거라서 확신을 하고 있다. 뭐 미국 원전 웨스팅하우스가 두코바니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로 여기 컨소시엄에 한국 수력 원자력이 한수원이 컨소시엄에 선정된 데 항의하는 이런 상황에서 체코 총리가 특사 자격으로 방한을 내가지고 고위 당국자하고 최종 계약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이제 불확실성 이런 요인들에서 다시 청신호가 어떤 켜지는 체코 정부의 그런 의지가 느껴질 수 있었던 그런 요인들입니다. 이런 요인들하고 예산안하고도 같이 봤을 때 한국 정부의 원조 수출 의지도 느껴지는 대목이고 원전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최대 실적이 보인 적이 있었죠. 매출이 한 1조로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10%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영업이익도 1128억 원까지 해서 지난해보다는 67%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수주 잔고가 18조 가량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현대로템에서 수출하는 방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주가에는 반영이 좀 어느 정도 일부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과 주가가 반영되는 것들은 우리가 구별해서 볼 필요는 좀 있겠죠. 일단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 원을 좀 돌파를 했다라는 것들. 분기 매출이 1조 원이 넘어섰다. 3분기에는 더 나아가가지고
하반기에도 계속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좀 있거든요. 그에 따른 근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폴란드하고 K2 전차 2차 계약을 실행을 한다라는 것들, 추가 수주 기대감이 좀 커졌기 때문인데,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 산업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태거든요.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규모로 납품한다는 그런 기본 계약을 맺었던 가운데 1차 계약분으로 180대를 34억 달러에 수주를 했었고, 상반기까지는 이게 1000대 중에서 46대를 납품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8대, 내년에는 96대를 인도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잔여 820대에 대한 협상도 진행되고 있어서 2차 실행 계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아직까지 있다라는 얘기고, 루마니아하고 슬로바키아의 추가 수주 계약 가능성들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거고, 철도 부분에서도 지난달에 미국 쪽 계약을 MBTA 하고 이 미국의 교통공사가 있어요. 이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고 모로코하고 우크라이나 쪽에 열차 수출 기대감들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을 넘어서 철도까지 이런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수주 잔고가 한 18조에서 더 증가될 수도 있고 하반기에는 계속 실적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본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현대로템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이 좀 있었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MSCI 지수에도 한 11월 달에 편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동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해당 기사들을 좀 보면 뭐 후보군들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있고 현대로템, 뭐 한국가스공사, LIG 넥스원, HD 현대미포, 삼연식품 이렇게 있는데 일단 현대로템이 시가총액 기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1월에 유력하다라는 것들. MSCI 편입이 되게 되면은 이 지수 편입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일시적인 그 기대감으로 패시브 자금이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일정 선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고 MSCI에 뭐 편입이 안 된다던가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 매물들도 쏟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중국과 합작사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철회를 했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아직까지는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요인들인데 일단은 이 배경들을 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중국하고 중국에서 화유코발트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1.5조 전구체를 합작사를 포항에다가 설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니켈 재련하고 뭐 생산하는 것들, 이 MOU를 체결을 하긴 했는데 지난해 작년 5월 달에 이걸 체결을 했어요. 전구체라는 것들은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것들을 원료로 해서 가공해서 이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중간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다가 한 1조 2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전구체하고 고순도 니켈 원료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설하기로 계획을 했었죠. 근데 일시적으로 수요 둔화, 이시전지 업황이 좀 낮아지면서 캐즘을 좀 거치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에 대한 사업성 확보 좀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검토 절차를 좀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공시가 좀 나온 것들인데 포스코 퓨처엠 실적 같은 경우에서 보자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한 27억 원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94% 정도로 급감을 했습니다. 전기차가 수요가 좀 둔화가 되면서 리튬하고 니켈 이 원자재에 대한 가격 급락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간신히 적자를 면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는데 뭐 일각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중국하고의 그 좀 우려 기간으로 좀 지정이 되는 수출이 좀 이루어지지 않게 될까봐 이 리스크를 줄이려는 해서 중국발 뭐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게 되고 이런 그 중국 리스크를 좀 피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는 할 거다라는 그런 시각도 좀 있는 상태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생산 능력을 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 의존도를 좀 탈피해야 한다라는 그런 전략들을 포항에다 좀 진행하려고 했는데 캐즘이 좀 있고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에서 투자를 좀 미루는 조치가 좀 아니었을까라는 것들이 좀 지배적인 상태이긴 합니다. 뭐 지난달 26일에도 피에노 케미칼이라고 있습니다. OCI에 좀 매각을 하게 되는 전략 매각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이제 이것도 OCI하고 좀 합작사이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OCI에 뭐 전량 다 지분을 넘겨주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었던 것들도 봤을 때는 사업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던 것들이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 계약을 좀 철회했던 것들이 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피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극재 능력을 계속 확장을 시키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캐즘 영향을 좀 고려해서 양극재라든가 음극재라든가 이런 생산 능력 확장을 계속 꾀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걸 일부 조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도 기준에서 양극재 생산 능력 목표치가 한 44만 5천 톤 정도 수준인데 이 39만 5천 톤으로 살짝 좀 낮춘 상태이긴 하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도 22만 톤을 목표이긴 했는데 11만 톤으로 좀 축소를 했던 적도 좀 있었습니다. 소재에 대한 캐즘 여파로 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정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서는 2천억 원 유중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체전지 반도체 소재하고 신사업 관련 시설 투자, 연구개발, 설비 투자 목적으로 한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한 것들인데, 어, 신사업을 투자를 한다라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6천억 시총이었거든요. 발표하기 전에는. 거기에 28%에 해당되는 2천억 수준이었기 때문에 6천억에서 2천억 수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하기도 했죠. 뭐 구체적인 금액으로 좀 봤을 때 뭐 2028년도까지 신사업을 한다라고 했어요. 신사업이 어떤 것들이냐 좀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은 그 600억 원 가량을 시설 자금 용도로 활용을 한다. 시설 투자를 한다. 그 안에서 전액 첨가제, 그리고 도가니, 양극재 소형 공정에 양극재액을 담그는 용기입니다. 도가니. 그리고 도펀트. 이게 에너지 밀도 향상을 높이는 첨가제인데 이런 것들을 첨가제, 도펀트, 뭐 전액 첨가제, 뭐 이런 그리고 반도체, R&D, 반도체 소재 시설 투자에는 한 300억 가량을 그리고 반도체 생산 공정에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촉매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데 400억 원. 차세대 흡착 소재를 케미칼 필터 사업에서 흡착 소재가 있는데 여기서 차세대 케미칼 필터 산업들도 기계장치 쪽으로 한 200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일정을 보니까 우리 사주 조합에서도 12월 4일에 청약일 시작을 하고요. 구주주 같은 경우에는 12월 4일, 5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이게 신주 배정 기준일이 10월 14일인데 한 거래일로 2거래일 전에 권리락이 1거래일 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루 전에 이 기준일 하루 전에 13일 거래일이라고 했을 때 하루 전에 권리락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틀 전인 2거래일 전에 매수를 하고 권리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장 시작을 맞아야 이 권리가 발생이 되는데 일주당 0.2주 그러니까 1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한 주, 그러니까 5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10주를 갖고 있으면 2주, 5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 이렇게 배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정 발행가는 35,300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확정이 11월 29일입니다. 1차, 2차에 예정 발행 가격을 가중 합산한 평균 가격으로 해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300원. 이 신주 발행가가 이거는 확정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서 이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가까이 왔을 때 이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사실 시청 대비 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상증자가 긍정적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이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권리락이 또 발생이 되고 유상증자를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납입일이 12월 12일이니까 납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도 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를 피해서 좀 이제 장기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이제 수급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시가총액 대비해서 좀 높은 수준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감들이 현재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방산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고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